그랜드마스터북 읽는 아이가 미래를 지배한다. 신종호 저자님 모셨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문해력 그리고 아이들의 성공, 자기주도 학습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는 서울대 교육학과 신종호교수입니다. 제목이 무시무시합니다. 옛날에는 약간 이런 게 뭔가 잘 읽게 하기 위한 문장처럼 느꼈는데 지금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문해력이 21세기 미래 역량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문해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되게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에서 하신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을 한번 좀 주셨어요. 하라리의 통찰은 여기서 빛난다. 그는 구체적인 지식과 전달보다는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자기주도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는 능력, 즉 문해력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라고 했어요. 문해력이란 무슨 뜻인가요? 문해력 하면 많은 분들이 읽고 쓰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는 이야기인데요. 읽는다, 쓰는다 라고 하는 것에 숨어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글을 그대로 읽는 것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글의 의미를 내가 스스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판단 활동이 수반됩니다. 즉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해요. 그리고 쓰는 능력은 내가 스스로 이해하고 내 것으로 판단한 내용들을 활용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기, 발표 이런 것들이 다 문해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컨텐츠의 양상이 계속 변화해 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영상 컨텐츠 기세가 어마어마해서 읽는 컨텐츠를 다 대체해버리지 않을까. 또 나아가서는 문해력보다는 그냥 영상 시청력이 중요하지 않나 이러한 또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영상을 많이 시청하게 되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려요.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은 그 유튜브에 출연하는 사람이 만든 의미를 네.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험을 축적하는 거거든요. 네. 타인이 만든 의미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반면에 텍스트는 내가 스스로 그 의미를 구성하지 않으면 본다고 해서 그 의미가 전달되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그 의미를 구성하는 적극적 생각하는 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거하고 텍스트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거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실 그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니콜라스 카가 쓴 책에도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영상을 통해서 얻잖아요. 되게 재미있어요. 편해요. 하지만 치러야 될 대가가 그 안에 숨어 있다. 바로 그 대가가 뭐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네. 사실은 이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독서다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약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영상도 제작자의 의도가 있는 거고 책도 사실은 의도가 담겨 있고. 그럼요. 근데 왜 영상은 생각을 멈추게 하고 책은 생각을 하게 할까? 가만히 있어도 소리라고 하는 형태로 전달되는 거하고 인쇄된 글자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은 그 의미를 구성하는 주체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활동을 요구받게 된다. 영상 가만히 있어도 그 의미가 전달되잖아요. 근데 책은 본다고 해서 그 의미가 전달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해야지만 그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경험들을 축적시키는 게 결국은 미래 사회에 중요한 역량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식과 기술이 많이 창출되고 있어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면 그 변화를 이겨낼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21세기 미래 역량으로 OECD에서도 문해력을 강조한 거고 16년 세계경제 포럼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할 때도 제일 먼저 강조했던 미래 역량이 문해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학습 사회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보다 훨씬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평생직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분야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유사한 일을 할 수 있었다면 요새는 계속해서 분야들을 옮겨 다니는 게 일반적이에요. 새로운 분야에 갔을 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봐야죠. 사실은 이제 읽는 게 왜 생각과 연결될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읽으면 아무리 생생하게 묘사해도 머릿속에서 한번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은 떠먹여주는 거여서 해석의 여지가 없는? 실제 연구를 통해서 보면 내가 스스로 생성한 이미지를 경험했을 때 남이 제공한 이미지를 통해서 그 내용을 경험하더라도 훨씬 더 오래 그 내용을 간직하게 된다. 즉 내가
생성하는 경험을 했느냐,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경험을 그쵸. 했느냐, 이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요. 학습 심리에서 그건 이제 생성 효과라고 해요. 제너레이션 이펙트라고 해서 내가 스스로 그 의미를 만들어 보는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어떤 힘도 키우고 생각의 경험들이 자신의 한 부분으로 전환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문해력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는 했어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나 챗GPT를 써보면은 이제는 약간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생각하는 게 더 필요하죠. 자기 스스로가 필요한 것에 대한 분명한 판단, 또 내가 필요한 것을 판단해서 생성의 인공지능에게 요구했을 때 주어지는 내용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으면 나만의 고유한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없습니다. 실제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시대, 앞으로 시대에 필요한 도구, 생성형 인공지능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걸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성형 인공지능도 생각하는 파트너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데 그 파트너하고 협업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미래 사회에서 생성 인공지능을 다양한 업무 활동에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알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기본적 판단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완전 공감돼요. 아니, 내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면 이제 생각하는 능력마저도 종속되겠다. 그렇죠.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라는 것도 프롬프트는 결국 내가 뭘 고민하고 있고 무엇을 요구하고 싶고 그 결과는 어떤 방식이 됐으면 좋은지에 대한 요구거든요. 그 요구가 분명하지 않으면 챗GPT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결과예요. 스스로 내가 그 생각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게 챗GPT하고 일종의 생산적 파트너십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일종의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이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해서 되게 주어지는 시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고 해석하고 이런 능력들이 없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말씀이셨어요. 네. 나에게 필요한 그 정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는 게 있어야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만큼 이 문해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내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마음을 갖는 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경험들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내가 판단하고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뭘 더 하고 싶은지 나에게 도움이 더 되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 우리는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거든요. 자기가 성장하려고 하는 마인드셋을 갖는데 이 다양한 세상의 흐름들을 책을 통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전환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기반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봐볼 텐데요. 책은 읽으려 하지 않는데 유튜브 영상은 하루 종일 본다. 저는 이게 단순히 이제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도 컨트롤이 안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왜 책은 안 읽고 유튜브 영상은 보려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인지적 편의성이라고 그래요.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건 되게 편하거든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자꾸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타인에 의해서 의미가 만들어져서 전달이 돼요. 근데 사실 내 힘을 키우려면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좀 힘들어야 돼요. 내가 뭔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이 신장되는 데 있어서는 한계에 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재미 요소가 영상에는 포함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책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책도 책 좋아하는 사람은 스스로 영상을 만들고 그 안에 자기의 어떤 마음들을 이렇게 이입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데 그런 마음의 경험들이 계속 축적되잖아요. 진짜 몰입의 경험. 자기가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잖아요. 영상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영상을 보고 그렇게 몰입한 경험하고 내가 스스로 어떤 의미들을 구성하면서 몰입하는 경험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성취감을 더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중독성이 생깁니다. 독서 클럽에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책 읽는 게 너무 좋다는 거야. 이 세상에 대한 흐름을 내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어. 이게 대단히 중요한 성취감을 주고 이게 독서 동기로 또 연결이 되거든요. 네. 사실은 이런 현상이 심화될 경우에 되게 심각한 부작용도 생길 것 같더라고요. 팝콘 브레인이란 말을 쓰는데 한번 이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두뇌는 태어날 때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험을 축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패턴으로 발달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또 다양한 경험들을 축적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가져오느냐, 그때그때 자극적인 그 내용들을 내가 계속해서 축적해 오느냐는 두뇌의 발달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난 두뇌 부분이 전두엽 부분이다. 이 전두엽은 생각과 감정을 컨트롤하는 중요한 두뇌 부분입니다.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에 집중하게 하고 그 내용들을 내가 조직화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한 경우에 이런 전전두엽의 그 활동을 보면 되게 체계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자극적인 영상 분야, 게임. 이 경우에는 그 순간은 몰입하지만 어떤 내용들을 스스로 생각하는 그러한 활동에 우리가 접하게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집중을 못해. 점점 내가 어떻게 되냐면 자극적인 결과가 제시됐을 때만 그 순간에만 팝콘이라고 하는 게 툭툭 튀잖아요. 그 자극적인 것에만 단발적으로 뇌가 반응하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점차 이런 영상이나 게임에 많은 시간 노출이 된 친구들은 자극을 더 원하고 이 자극에 대해서 단발적인 두뇌 패턴이 나타나다 보니까 집중을 못하는. 그러니까 점차 책 읽는 거, 공부하는 거 이런 것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집중도도 있고 약간 더 예민해지고 뭔가 짜증내고 그런 현상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확 끊어야 되거나 확 줄여야 되는 것 같은데 할 수 있을까요? 영상을 줄이고 책을 늘리는 것. 맞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이 충동 조절과 관련해 있어서 이루어졌는데 자신의 의지만으로 그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이런 영상이나 게임에 많이 노출된 친구들은 주변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그냥 똑같네요. 중독 증세랑.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네. 중독은 더 심한 거예요. 그 세대들이 이제 주로 혼자 있다 보니까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게 뭡니까? 영상하고 게임하고 자기 세계에 갇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생활의 건강함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특히 게임이나 영상에 많이 노출된 친구들의 경우에는 친구들하고 좀 운동을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같이 그런 활동 속에서 사회적 경험 속에서 뭔가 다른 긍정적인 삶의 의미들을 발견하게 하고 그 중에 하나로서 독서라고 하는 것도 아이들이 생활의 한 부분으로 이제는 시작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학습이나 생활에서 무력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무력감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시작점이 뭐냐면 나를 지지해주는, 나를 생각해주는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겨내야겠다라는 의지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 이제 부모님들이나 뭐 우리 선생님도 혹시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영상이나 게임에 많이 노출된 친구들에게 좀 따뜻한 말 한마디 같이 격려해주고 내가 너를 케어하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지털 기기가 제공하는 즉각적인 만족감의 달콤한 유혹 속에서 아이들이 독서를 통한 깊이 있는 사고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부모와 교육자들의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원하지 브로콜리, 건강이 좋은 음식을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브로콜리도 자꾸 먹어야지 브로콜리 맛을 알게 돼요. 우리가 독서도 그렇고 또 다른 활동도 그래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아이들이 해야 될 것들을 자꾸 좋아하는 것 때문에 미루는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특히 독서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만들기가 어렵고 또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조금씩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 로봇을 좋아하면 로봇 주제부터 한 5분, 10분씩 책을 읽는 거야. 같이 읽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내가 필요할 때 책을 찾아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 그리고 그 경험이 계속 누적되면 책 읽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져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재미없는 활동은 아니네 라는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은 집에서 부모님이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 듣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경우가 많아요. 주변 일상생활의 모습이 어떠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책 읽고 음악 듣고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하는 게 일종의 하나의 생활의 전형이 될 수 있게 가족 모두가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책 읽어라 좋으니까, 브로콜리 먹어라 좋으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반감이 드니까. 또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는 3마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실천 안 하면서 하는 거. 첫 번째, 공부해라. 부모님도 공부 안 하세요. 네. 두 번째, 핸드폰 보지 말아라. 근데 부모님은 계속 핸드폰을 봐요. 그 다음에 책 읽어라. 우리나라 독서일 조사를 보면 1년에 책 한 권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학생들은 한 95% 이상이 1년에 책 한 권을 읽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어른들이에요. 2020년 들어서 읽는다는 비율이 50%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이런 독서의 즐거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뭐 문해의 즐거움, 이런 거가 어떤 게 좀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문해를 경험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아는 것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던 걸 알면 좋잖아요. 이때 내가 관심 있는 주제, 인공지능이건 디자인이건 음식이건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활용되고 직업세계가 이렇게 변하네? 자꾸 알게 되면서 자기가 아는 즐거움들을 갖는 거거든요. 결국 독서의 즐거움은 아는 즐거움이다. 따라서 알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갖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알고자 하는 마음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 애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그것에 대한 대화부터 한번 해보세요. 아이가 얼마나 알아. 그리고 그 아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아이가 좀 느끼게 해줘야 돼요. 뭐 영상도 사실은 같이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에 즐거움을 갖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책을 통해서도 또 깊이 있게 어떤 내용들을 아는 그러한 경험들을 조금씩 축적해 가면 이 독서와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독서 활동을 하나씩 할 수 있는 자기만의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아는 즐거움, 깨닫는 즐거움 있잖아요. 근데 먹는 즐거움이라든지 멋있는 걸 사는 즐거움, 이런 즐거움보다도 실제로 절대적으로 클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주관적으로 클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극단적인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어디 갔는데 그 주변에 있는 간판이나 글들을 내가 읽지 못해. 어떨까요? 무엇인지 궁금한데 그걸 파악할 수 없어. 그 답답함으로부터 내가 그것을 읽고 무엇인지 알게 되면 마음의 편안함? 일단은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아는 것의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회는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 변화를 내가 계속해서 주도하고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 능력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스스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부터 아는 것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또 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아이와 대화하는 것도 사실 또 어려운 것 같거든요. 좋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대화를 우리가 할 때 보면 아이들의 관심사에서 어렸을 때는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점차 부모님들이 부모님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아이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돼.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이가 궁금해하는 거, 오늘 있었던 일 듣고 그거 묻고 이야기하자. 아이가 중심이 돼요. 근데 커가면서 그거 했어? 확인하는 대화들이 주가 됩니다. 독서도 그래요. 맞아요. 아이들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뭘 알고 싶은지를 이야기하고 독서도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활동 중에 하나로 존중해 가면서 어떤 노력들을 해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아이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기보다는 부모님이 생각하고 있는 일종의 일정표가 쭉 있어. 요때는 뭐 읽어야 되고 요때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부모님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끌어나가다 보니까 어떤 경험이든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은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와. 아이가 만화책 좋아한다. 저는 그것도 좋은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읽어보니까 되게 공상과학에 서 관심 있어. 그럼 공상과학 소설도 읽을 거고 공상과학 소설을 읽다 보면 미래 기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 점차 자신의 관심사는 확산되게 되어 있어요. 아이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잘 만들어진 영상 콘텐츠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부드럽게 정보를 전달한다. 하지만 진정한 이해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오르는 것 같다. 조금 힘들고 시간이 더 걸리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깨달음은 비교할 수 없이 값지다. 제가 이제 등산하는 걸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올라갔다 내려올 걸 그 힘들어서 왜 올라가냐. 케이블카가 있으면 좋겠다. 그냥 편하게 올라가서 경치 보는 건 좋으니까. 근데 사실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에도 내가 힘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올라왔다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이 과정이 상실된다면 결과도 그 의미가 그렇게 강할 가능성은 없다. 맞아요. 그것이 나의 삶의 의미에서 무엇을 주는지에 대해서 깊이 경험한 과정이 없다 보니까 금방 내 삶에서 없어집니다. 독서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또 느끼면서 때로는 울면서 읽었던 경험들이 나의 한 부분으로 계속 전환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면 영상물은 자기가 스스로 그 의미에 몰입하는 직접적 효과가 약하다 보니까 나에게 있어서 과정 속에서 느끼는 의미들이 강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책을 읽으면 내가 느꼈던 감정들, 그 사건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생생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누구한테 얘기할 때도 막 자기도 막 몰입해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롤러코스터 재밌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직접
올라가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근데 사실 그래도 영상 콘텐츠의 흐름은 되게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반대로 그런 생각해 볼까요? 영상 콘텐츠를 힘들게 생각해야 하는 방법.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학습 활동을 할 때 전문가들이 무엇을 권장하냐면 슬로우 다운, 천천히. 우리가 매체 속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매체가 갖는 환경적 특성에 의해서 서로 다른 행동을 해요. 디지털 환경은 나도 모르게 빠른 의사결정, 빠른 행동을 촉구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매체를 통한 내용을 내가 경험할 때는 가능한 한 천천히 그 내용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해라. 절대 1.25배속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영상을 볼 때도 그렇고 전자책을 볼 때도 일정 단락이 끝나면 질문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일반 종이책을 볼 때처럼 의미 있는 내용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패스트푸드 같은 것도 빨리 먹잖아요. 근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음미하면서 천천히 먹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돌아보면은 이런 영상 매체가 사람을 컨트롤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사람이 이런 매체나 콘텐츠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매체를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 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디지털 사회하고 같이 살아야 될 사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날로그 세계 속에서만 머물 수는 없다. 그렇죠.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융합된 사회를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그 디지털 세계 속에서 내 경험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지혜, 방법을 알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좀 재미있는 읽기 방법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뇌과학 연구들은 소리내어 읽기가 뇌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밝혀내고 있다. 소리내어 읽기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킨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되게 흥미로웠고, 뭐 반복 읽기, 크로스오버 등 재미있는 읽기 조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책을 읽을 때 저는 반복해서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읽을 때 그 내용을 보다 많이 알게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읽을 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내가 왜 이걸 못 봤지? 나를 중심으로 책의 내용들을 반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책을 깊이 있게 읽어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면서 한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자기 스스로 생각해보는 경험을 갖게 되면 그것이 자산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 책의 내용만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다시 한번 만들고 책과 내 생각을 다시 결합시키면서 나만의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책을 읽을 때 재미있게 읽으려면 혼자 읽지 마세요. 같이 읽어야 돼. 같이 책 읽고 거기 되게 인상적이었어. 야, 걔는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험의 공유를 통해서 뭔가 더 알고 싶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경험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같이 읽는 그 책 친구도 네. 만들면 되게 좋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미래 인재 요구되는 게 뭐냐? 사회성입니다. 소통과 협력이 미래 역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독서를 통해서도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듣고 뭔가 하나 공통된 결과를 만들어보고 하는 일련의 과정, 경험이 나중에 다른 사람하고 협업할 때 상당히 중요한 자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를 꼭 진짜 한 번씩 다 해봤으면 좋겠네요. 예.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책이나 읽기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책 읽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또 영상이나 다른 재미있는 삶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점차 우리가 책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책을 통해서 더 많은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의 의미를 만들고 또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앞으로 변화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에게 책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 읽고 나의 삶의 의미를 만들고 또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경험이기 때문에 브로콜리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씩 노출시켜 주십시오. 미래를 지배하는 가장 큰 힘 도구를 알려주신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잘 사람들이 들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정말 좋은 인사이트와 좋은 지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